네, 안녕하세요. 논술 강사 민시영입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2028학년도에 서울대학교가 아예 판도가 좀 바뀌잖아요. 입시 판도 자체가. 그래서 서울대학교 구술 면접 문제 관련해서 전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도 이제 그냥 전형 전반에 걸쳐서 생기부 전형 전반에 걸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이어서 이제 김현 선생님께서 연구대까지 좀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문제 부분에서 오히려 어머니들께서 좀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을 좀 안심시켜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서울대학교 심층 면접을 좀 이해를 해보고요. 그리고 내년에 올 겨울 방학부터 우리 고2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대학교 심층 면접 기존 방식과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문, 사회과학, 사범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엔 인문학 한 세트와 사회과학 한 세트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고요. 경영경제, 농경제, 소비자, 의료 이제 수학 능력이 좀 요구되는 쪽이죠. 이쪽은 사회과학과 그리고 수학, 인문수학 쪽 문제들을 학생들이 풀게 되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사회과학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달라진 게 없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융합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아직까지 공개가 된 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사실은 한 3년에 걸쳐서 서울대학교가 4차례에 걸친 포럼을 통해서 2028학년도에 진짜 대격변이 있을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문제 유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일테면 이런 식이죠. 학생들한테 실제로 문제 푸는 시간에 컴퓨터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 그리고 일종의 계산기 기능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진짜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주고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긴 시간을 주고 학생들이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을 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저를 비롯한 많은 강사들이 좀 떨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오고 가르쳐 왔던 게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화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 편하게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인문학 쪽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 제시문 면접이죠. 제시문 기반 심층 면접인데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보면 공통점은 이거예요. 주제는 공동 출제되는데 정말 광범위하게 주제가 출제됩니다. 인문학이라고 해서 인문 철학적인 부분만 나오는 거 아니고요. 사회과학이라고 해서 또 사회과학적인 문제 상황 이런 것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거의 교차되면서 온갖 주제들이 전부 다 출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배경 지식 학습을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물론 많이 알고 있으면 구술에서는 논술보다도 더 유리한 지점이 있기는 해요. 예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 학습은 무의미합니다. 그럼 주어진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잘 활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해지는 건데 자 기존에는 난이도 자체가 인문학 쪽이 조금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사회과학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경제 이쪽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사회과학 쪽이 조금 더 명시적이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파트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나오던 건데 사회과학 조사 방법적인 차원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방향을 학교 측에서 확정을 시켜놓고 그 안에서 구체화시키는 질문들을 던졌다면 이제는 학생들한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설계를 해봐라. 약간 좀 거친 틀 안에서라도 설계를 해봐라. 그 부분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었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고대랑 좀 비교를 해보죠. 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부 다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그 부분은 전부 다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2단계에서 조금 갈라지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면접 점수가 40%인 반면에 서울대학교는 10%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50% 면접. 그래서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면은 내신에서 한 내신 등급 비슷한 일반고라고 했을 때 내신 등급 한 0.3에서 0.5 정도를 좀 상쇄를 할 수 있는 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일단 1단계에서 걸러내는 숫자 자체가 2배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면접의 어떤 중요성이라는 게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수능 최저도 없고요. 내년부터는 직윤도 수능 최저가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문제 유형으로 보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제시문 기반 심층 면접, 사실상 미니 논술 형태. 근데 주는 시간이 가장 길죠. 난이도가 가장 높아서 그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서울대학교 문제가 더 쉽다라고들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발문 자체가 엄청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시문들도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짧은 편이고 쉬워요. 제시문들의 난이도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쉽게 풀면 쉽게 떨어지는 문제가 서울대학교 구술 면접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접 15분 되면, 연세대학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5분 녹화 면접 계속 고집하고 있고요. 고려대학교는 7분 대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량이 훨씬 더 높고 문제 개수도 많기 때문에 7분 동안에 학생이 대답하고 나면 끝이에요. 문제 푼 거에 대해서 대답하고 나면 끝이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는 15분 대면이라는 상대적으로 좀 넉넉한 시간 내에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꼬리 질문을 던집니다. 그걸 이제 이번에 그 28학년도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이름을 새롭게 지었는데 탐침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 탐침이 뭐지 도대체? 사전적 의미를 찾아봐도 무슨 뭐 화학적인 요런 것만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탐구와 그리고 좀 침투하는 조금 더 심화된 요런 형태의 꼬리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고대에 비해서 분명히 난이도는 서울대학교가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그냥 논술과 구술에서 나올 수 있는 기본 유형들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학생들이 유형학습만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문제를 잘 풀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발문 자체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친절한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출제 의도라든지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거시적이고 심층적인 사고력을 배양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이게 좀 차별화가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 학습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다. 출제 원리에 부합하는 사고방식, 이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이해하시고 가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유형학습을 안 시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발문 자체에도 잠시 후에도 제가 몇 가지 예시 문항들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도 이런 식의 비교해라, 설명해라, 평가해라, 비판해라, 이런 식의 발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학습은 당연히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구술면접 수업을 준비를 했을 경우에는 연고대는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따로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를 동시에 준비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서울대에 집중을 하는 게 그게 맞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배경 지식 의존하지 않고 유형별 방법론을 넘어서 합격에 어떻게 도달을 할 것인가. 자,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볼게요. 입학처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자 하는지를 써놨어요. 되게 좋은 말들이에요. 좋은 말들이거든요. 근데 불친절하기 짝이 없죠.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얘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종합적인 사고력이 무엇인가 알면 되는 거고요.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생과 수험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자, 서울대학교는 코비드19 시대 때에도 학생들한테 마스크 두 개씩을 씌우고서 대면 면접을 고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들 얼굴을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탐침 질문을 통해서 이 학생의 역량을 바닥까지 들여다보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강한 거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은 무엇인가, 왜 그리고 얘네들은 또 붙어있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물음표, 어떤 사고력을 요구하는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합적인 사고력 관련해서요. 자, 이게 작년도 인문학 기출입니다. 문제 어렵게 나왔어요. 자, 1번은 간단합니다. 가와나 두 개의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하나를 비판하시오. 이 얘기는 이미 함축되어 있죠. 가와나는 반대 입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언어적 설명과 결론, 얘는 1인칭적인 경험, 그러면 얘는 뭔가 선험적인. 선험적이라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능력, 그리고 얘는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능력이 도덕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싸우게 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2번에서 문학을 통한 도덕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가나다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여. 친절해요. 원래 예전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가나다를
바탕으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유기적 관계를 파악을 하래요. 이게 핵심입니다. 단순 비교 능력을 벗어나야 돼요. 양자 비교의 어떤 이양 대립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선험적이고 경험적이고 선천적, 후천적, 이성적, 감각적, 그렇다면 상상력을 통한 공감이라는 건 이거는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서 공감이라는 도덕적 이해까지 도달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가와 나의 이 대립 구도를 뛰어넘는 변증적 종합 구도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아예 대놓고서 가나다를 비교해라, 삼자 비교를 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양자 비교로 나왔을 때에도 서울대학교는 여태까지 한 번도 양자 비교 A 대 나대이 구도에서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둘의 대립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 사고방식을 학생들이 끌어낼 수 있도록 이걸 언제나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게 있죠. 문학을 통한 도덕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주장을 뒷받침하라. 이때에 숨겨져 있는 유형은 뭘까요? 사례를 들어야겠죠. 그죠? 자신이 경험했던 문학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가와 나와 다가 어떻게 문학적 도덕적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숨겨져 있는 유형까지도 끌어내서 답변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은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탐침 질문을 할 거예요. 너 그러면 네가 지금 이야기한 거 네가 읽었던 책 기반에서 얘기해봐. 그럼 일단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그리고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백지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주어진 정보들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고 단순 비교 분석을 넘어서서 범주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얘들의 종합적인 관계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학생들이 고려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종합적인 사고력. 가끔씩 서울대학교 문제가 한 세트에 항상 두 문제가 나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사회과학 융합 제시문 기반 면접은 약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한 세트 안에 두 문제가 나오는 건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문제 1에선 가를 활용하고 문제 2에선 나를 활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1번과 2번의 답변이 완전히 따로 놉니다. 한 세트로 나와 있는데요. 관계 파악을 해야죠. 얘네 둘의 관계가 무엇인지. 가에 나타난 사회적 합의를 설명하고 합의의 결과로 받아들여진 정의와 그 한계를 논해라. 사회적 차별 또는 배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발생은 합의의 결과일 거고요.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의, 법적 제도 정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속시킨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 독립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둘 간의 연관성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근데 또 극과 극으로 정반대 형태도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풀려보면 90%가 1번과 2번의 답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에서는 결국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회의를 개최해요. 어떤 애들을 초청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실효성 차원에서 왜 이 사람들 내지는 기관을 초청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2번 내용에 머무르게 돼요. 환경 보존을 해야 된다는 아이들, 그리고 또 환경 개발을 해야 된다는 아이들, 그리고 중재를 할 수 있는 기관들, 그 안에서 이 두 개의 답변이 동일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서울대학교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만약에 문제 1번과 2번의 순서를 바꿨으면 학생들이 조금 더 차별화시켜서 접근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친절하시지가 않습니다. 그냥 실효성 차원과 그리고 정당성 차원에서의 심층적인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불친절하게 문제를 주고서 평가를 하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같을 때는 오히려 좀 차별화시켜야 되고 완전히 다르게 나왔을 때는 내가 지금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전부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요. 직접 요구되어 있을 때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상황 파악하고요. 문제 원인 파악하고 그리고 해결 방향 잡고 해결 방안 내주고 그리고 뭐 세 집단을 골라라. 그럼 세 집단이 각자 해결할 수 있는 방향 내지는 방안이 차별화되어서 나오면 고득점 포인트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으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요런 식의 앞에서 우리가 봤던 문제죠. 사회적 합의를 설명하고 1번에서 정의, 한계 논해라. 그리고 2에서 사회적 차별 또는 배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지속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까지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학습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 완결적 사고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이런 식의 부당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까지 미리 답변 준비 시간에 방향 정도는 준비를 해두고 들어가서 그걸 구체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완결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거다. 자, 그 다음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부터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문제를 준비했는데 문제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대학 때 경험했던 사례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어머니들께서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학업적인 부분에서 칭찬을 듣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거의 칭찬 잘 못 듣거든요. 그냥 왜 원래 그냥 잘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저도 몇 번 못 들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한 번 칭찬을 크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제 한 번 제대로 하고 그 다음부터 지각을 하고 아파서 결석을 하고 아프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도 올빼미다 보니까 오전 수업 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께서 천재는 원래 병약한 법이지 라고 얘기하시면서 되게 좋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요거였거든요. 손가락, 발가락은 가락인데 머리카락은 왜 카락일까? 이걸 이제 간단한 퀴즈를 내시고 다음 주까지 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압니다. 엄매했으면 알아야 돼요. 엄매했으면 알아야 되거든요. 중세 고어 문법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때는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찾았어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그럼 가락이 들어간 게 또 뭐가 있지? 가락국수, 젓가락 이런 것들. 걔들은 전부 다 가락이잖아요. 주어진 사례들이죠. 사례를 일반화해봤어요. 그럼 이 가락이라는 건 뭔가 가닥가닥, 가늘고 긴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머리카락 얘는 왜 가락이 아니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 원리가 기역이 키역이 되는 건 거센 소리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히읗이 들어갔을 때 히읗과 기역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키역, 크 소리로 바뀌게 되거든요. 아, 이게 혹시 그래서 머리카락이 된 건가? 그러면 머리 플러스 히읗 플러스 가락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중세국어에서는 머리 밑에 아래 히읗이 숨겨져 있었대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암퇴지, 수퇴지 얘들도 전부 다 밑에 히읗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한 40명 수업 듣는 거였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선생님이 알아온 사람 했는데 그날도 이제 저는 늦게 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원래 일찍 오면 뒤에부터 앉잖아요. 맨 앞에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고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약간 표정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살짝 봤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죠. 정말 아무도 모르나? 하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서 그 히읗이라고 되게 소심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아왔어?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께 설명드린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례라는 정보가 나와 있으면 그것을 일반화해서 원리 개념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원리 개념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구체화해서 사례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너는 국문과 오지 왜 정치학과 갔니? 라고 극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결석을 해도 살짝 프리패스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다녔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럼 서울대학교는 어떤 학생을 원할까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랑 비교해 봤을 때 학풍이라는 게 있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아직까지도 좀 그래요. 좀 트렌디하고요.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들 주제를 봐도 그때 당시에 어떤 학문적 트렌드에 좀 충실한 편이고요. 고려대학교는 성공후사, 정의 이런 거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문제에서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내지는 예전에는 네가 교육부 장관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서울대학교는 어떤 학생들을 좋아할까요? 되게 간단합니다. 공부 잘하면 돼요. 네, 공부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말씀드리면 공부 잘하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말씀드리면 학문적 소양을 얘가 갖추고 있는가, 연구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은 이 일반화와 구체화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이 학문 연구에 다잖아요. 사례들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론을 정립해내고 그 이론들을 사안에
적용을 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고 요게 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화와 구체화, 유형별 학습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되게 융통성 있게 빠르게 사고를 전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서울대 합격하는 애들은 이게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는 넘어가죠. 마지막, 면접생과 수험생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유. 추가 질문은 공격인가? 자, 올 겨울에 어느 학원을 구술 면접 수업을 보내시든지 학생들한테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추가 질문은 너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그건 보완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선생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저희도 처음에 오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추가 질문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번에도 워딩이 나왔어요. 보완 및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답변이 부족하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얼마나 잘 끌려오는가, 반성적 사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발전은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씩 한 100번 정도 시뮬레이션 해보면 한두 차례에서 학생이 거의 완벽하게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 반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 라고 해서 학생이 조금 더 심화된 사고력을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가 나머지 두 대학들에 비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어떤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단순히 공격을 받는 게 아니고 뭔가 보완 및 발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올 겨울부터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겨울 특강, 여름 특강, 그리고 추석 특강, 뭐 10월 고득점 특강, 그리고 11월 파이널 특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추석 특강과 파이널 특강 같을 때는 저희 강사들도 수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형 강의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형 강의로. 그런데 적어도 겨울 특강, 그리고 여름 특강, 10월 고득점 특강에서는 메인 강사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주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그냥 대형 강의로 한번 가서 3시간 동안에 문제 몇 문제 풀고 그리고 강사 수업 대강 듣고 나오는 거, 이거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조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선생님들이 심층적으로 학생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메인 강사가 그 학생의 답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케어를 해주는지, 요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형 강의 시스템이죠. 장점 단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극단에 있습니다. 소수 집단 면접 시스템이 있고 대형 강의 시스템이 있는데, 자, 추석 특강 파이널 때는 불가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대형 강의는 장점이 없습니다. 장점이 없어요. 단점은 강사 관리 불가능하고요. 동료 평가도 안 됩니다. 동료 평가는 학생들이 그룹핑을 지어서 다른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서 스스로 받아들일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이런 식의 어떤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소수 집단 면접은 분명히 장점이 있죠. 강사의 직접적인 조언과 관리가 가능하고요. 동료 평가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학습량이 제한돼요. 보통 8명에서 많게는 12명 정도를 놓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3시간 수업 진행한다고 했을 때 2문제 털기에도 되게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량은 제한되고요. 거기에 또 해제 강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진짜 똑똑하거든요. 대답하는 경험과 남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걸 통해서도 충분히 완성이 되어 가긴 하는데, 실제로 앞에서 강사가 네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답변 개요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정석적인 루틴을 보여주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근데 해제 강의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소수 집단 면접을 할 때에도 반드시 1시간 정도는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그래도 어쨌든 학습량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 저하. 이건 동료 평가를 위해서 다른 학생들이 답변하는 걸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 보면은 한 3명 답변 들으면 애들은 그때부터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답변만 보고 정신줄을 놓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고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강의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모범적인 방식을 한번 보여줍니다. 2강부터 6강까지 실전 면접 4시간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2시간 반, 해제 강의 90분 남짓, 이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 실전 면접 구성 때 면접 강사 1명당 학생 4명.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집중력 유지할 수 있겠죠.
그쵸? 나머지 학생들 3명이 듣는 거. 그리고 최소 150분 동안에 3세트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세트를 가지고 그 선생님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집중력 유지되면서 효율적으로 동료 평가를 하고, 그리고 개별 평가 제공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강사가 추석 특강, 임박한 특강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이전까지는 강사가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해야 된다. 2시간 반 동안에 저도 올 여름에 진행된 강의에서도 제가 그룹마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못 들어간 그룹의 경우에는 녹화를 전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녹화된 내용을 보고 피드백을 추후에 제공을 또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메인 강사의 케어가 있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해제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정석적인 루틴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런 방식이 중요합니다. 자, 뭐 자료는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울 특강하고 여름 특강 때까지 텀이 있잖아요. 물론 뭐 팀 수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 학교라든지 특목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뭐 5월 어린이날 껴서 연휴가 있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 팀 수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내년에는 분명히 수시든 정시든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는 겨울 특강 듣고 났으면 여름 특강 전까지는 온전히 내신에 집중을 하는 게, 그게 더 올바른 전략이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석적으로 대략 한 20강 정도를 소화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담당한 부분은 이쪽까지고요. 이어서 김현 선생님께서 이제 내신이라든지 어머니들께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기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